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려쬐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이 힘찬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로봇도 굴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넥타이를 손에도 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아 보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노점상 아저씨. 그 노력이 어쩐지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노점상 이름은 루북먼. 루북먼 씨는 매일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작은 상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번갈아 꺼내가며 그 물건에 어울리는 홍보를 즉석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되풀이되었을 그 광경에 왠지 오늘은 낯선 사람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깔끔한 검은 양복에 반듯한 자세를 갖춘 이 신사는 북먼 씨의 흥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북먼 씨는 수상한 사람의 등장을 모른 채 장사를 하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서야 장사 도구를 접고서 동네로 돌아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적적하게 사는 북먼 씨지만 그 퇴근길이 어쩐지 외롭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꼬마들이 북먼 씨를 반갑게 맞으며 달려나오기 때문이죠. 북먼 씨는 그 상자 안에서 팔고 남은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감을 선물하는 북먼 씨의 모습이 어쩐지 장사 때보다 더 보람차 보이는군요.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모자를 걸고 가방을 내려놓는 북먼 씨는 옷을 벗기도 전에 주전자부터 들어서 창가 앞에 화분 속 작은 생명들한테 물을 줍니다. 그제서야 북먼 씨는 자신의 방에 자신보다 먼저 누군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낮에 북먼 씨를 지켜보고 있던 검은 양복의 신사였습니다. 북먼 씨는 속으로 대단히 놀랐지만 70살의 나이만큼 쌓인 지혜와 경험으로 여유를 부렸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대니까요. 북먼 씨는 오늘 자신을 보고 있었던 상대를 기억해내고 낮에 만났던 사이가 아니었는지 그때 또 수첩에 열심히 뭘 적고 있었더라며 반가운 손님을 맞듯이 대합니다. 익숙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한 자세로 검은 양복의 사내는 그러나 냉정한 얼굴로 북먼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루 북먼 씨가 맞는지, 나이는 69세인지, 부모님의 이름은, 부모님의 출생지는 등등을 수첩을 꺼내서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는 말씨로 읽어내려갑니다. 북먼 씨는 이 신사의 행동에 기가 막혀 하면서도 빈정거리듯이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 수첩엔 뭐든지 다 써져 있나봐요 하면서 사내는 수첩에서 눈을 띄지도 않은 채 거침없이 말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오늘 밤 자정에 북먼 씨가 떠날 거라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북먼 씨는 이 이상한 신사와의 일방적인 대화를 잠시 멈추고 또 다른 손님을 맞습니다. 북먼 씨의 장난감을 선물 받은 꼬마 숙녀였습니다. 이 어린 꼬마 매기는 깜찍하지만 예의 바른 소녀입니다. 자신이 받은 장난감 로봇의 태엽이 왜 제대로 감기지 않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러 온 것이죠. 북먼 씨는 금방 소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까지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 예의 바른 이 꼬마가 검은 신사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제서야 검은 신사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직 저 꼬마는 자신을 볼 때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검은 사자는 다름 아닌 북먼 씨를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기에 나타난 저승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며 가끔씩 글도 쓰는 노모뎀입니다.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서는 환장 특급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고 있는 무책임 상담사 미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뜬구름 위에 감귤 리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 모든 흑막의 주인공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드디어 파일럿을 넘어서 프리미어 첫 방송이 나갔어요. 와우. 네,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거의 3-4번? 세네 번? 네. 노무댐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프리미어 방송을 들으면서 네. 와 진짜 버벅거리면서 사탕 골리면서 이상하게 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그거보단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보다 더 버벅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못 알아들었어요. 네, 버벅거리는 그럼요. 건 못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미나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말을 이상하게 네. 하시나요? 안 이상했는데? 다들 본인 귀에는 본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막 평소 언어 습관 잘못된 게 너무 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편집하면서 제 귀에 거슬리는 거는 많이 쳐냈는데 제 걸 제일 많이 쳐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방송 듣는 분들은 제이크 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청산유수야. 네, 다 편집의 흔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이런 악마의 편집.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음번에는 진짜 악마의 편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진도 그냥 찍어서 올리면 네. 네, 정말 힘들잖아요, 보기. 그렇구나. 이런 이것도 악마의 마찬가지인 편집도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뭐 지금 반응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뭐 편집하면서 한 10번 정도 들어요. 그리고 방송 나간 다음에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PC와 노트북과 핸드폰과 태블릿과 그다음에 어머니의 핸드폰까지 사용해서 열심히 제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뷰징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10위권 안에 올라갔는데 미친 거예요, 네. 이거. 그거 도대체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저 순위 안 올라가면 중국에다 의뢰해가지고 네, 방송을 돌릴 예정이니까 뭐 순위가 너무 높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다 제이크의 흑막입니다. 1등 한번 찍고 내려오죠. 그렇죠. 네. 저는 진짜 그 순위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은 곧 풀렸죠. 네. 이 멤버들이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또 듣고 있는데 정말 재밌다 하면서 네. 정말 멤버들이 자신의 방송을 정말 재밌게 계속 듣고 계세요. 네. 순위가 안 올라갈 수가 없더군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사를 외워가지고 리킴님하고 지난번에 저희 중간에 네. 아무 말 영상 올릴 때 네. 제가 대사 그대로 했죠. 네, 맞아. 저 외울 정도로 듣습니다. 와. 네. 꼭 그거 같아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네. 기억나세요?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종이에 적어가지고 딱 주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거의 그런 느낌이신 거군요. 네. 만약에 제가 과거로 간다면 저분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편집해서 뭘 잘라야 될지 알아서 먼저 얘기를 막을 것 같아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네, 그 얘기는 커팅됩니다라고. 자, 뭐 그럼 각자 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저부터 할까요? 네. 근데 저 지난주에도 시간 상대성의 이론이 진짜 많구나 라고 네. 말한 것처럼 저도 지난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좀 재미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 일단 만족한 일주일을 잘 보냈죠. 저는 진짜 그 지난주에 이 방송이 너무나 보람찼기 때문에 네. 그 일주일을 되게 꿈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방송에 맞춰서 정말 준비 잘 해야지. 네. 그리고 슬로우 뉴스 요새 글 너무 안 썼는데 슬로우 뉴스 글도 써야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영화 콘텐츠를 하자 제의하는 분도 계셔서 그 준비도 열심히 해야지. 도타투도 열심히 해야지. 뭐 다 생각을 했는데 다 못했고요. 네, 게임은 졌습니다. 그런가요? 슬퍼. 그게 제일 슬프네요. 슬프네요. 네. 뭐 슬로우 뉴스 많이 못 올리신 거보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도타에서 지신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마음 아프네요. 네. 야. 미나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 팟캐스트 생각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듣고 느낀 점은 좀 더 무책임해져야겠다. 내가 가진 이 조금의 양심까지 다 버려버려야겠다. 그래서 좀 더 막말을 많이 하고 네. 시원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네. 네, 그런 반성과 자아성찰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욕도 좀 해달라니까요. 진짜 할게요. 이따 하겠습니다. 네. 이때.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를 해야겠죠? 네. 네. 어떻게 뭐 저는 뭐 그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네,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는 뒤에서 열심히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 들으실 수 있게 열심히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초대도 드리고 그 다음에 팟빵에 들어가서 매 시간 들어가서 구독이 과연 1개가 늘었나 좋아요가 1개 늘었나 그거 보면서 아주 하루하루 무슨 진짜 왜 경마장 가가지고 막권 사는 사람 기분으로 그렇게 약간 홀릭돼서 지냈어요. 저는. 역시. 네. 근데 확실히 이 방송이 그 저한테 있어가지고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제이크 PD님 생일이세요. 그런가요? 네. 일주일 뒤에 알겠네요. 일주일 뒤 그랬구나. 저 사람이 저번 주에 생일이었어. 예. 저 사람 생일이었구나. 네, 여러분 생일은 지났어도 선물은 받습니다 제가. 그렇죠. 생일 네. 주간이군요. 네, 생일 주간입니다. 생일 그러니까 주간. 다행히 이번엔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생일 주간이거든요. 방송은 수요일 날 나갑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3일간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선물을 내놓으면 제가 폭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그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오늘 막 카카오톡으로 네. 선물을 막 보내주시는데 와우. 박종현님께서 저한테 영화표를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영화표를 사지 않아도 어머. 될 정도로 진짜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야. 어떤 영화들이죠? 그냥 아무 영화표. 영화나 봐도 됩니다. 우와. 와, 저희 첫 번째 게스트였던 그 박종현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같이 방송 멤버들 같이 대박. 한번 영화도 보고, 오, 예, 좋겠다. 박종현님도 같이 초대해서 초대. 예, 네.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요. 너무 좋다. 세상에. 박종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네,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 네, 그래서 그 후원해주신 분들 좀 성함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좋아요. 우선 저희에게 지난주에 빵 후원을 해주신 대전에 사시는 김수정 씨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는 감사합니다. 빵입니다. 네. 밥빵 쪽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죠?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방송 나가자마자 진짜 1시간 안에 우와. 1시간도 안 돼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럭스렉스 2907님. 암호 같군요. 네,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소액 결제가 네. 굉장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내 이제 화폐 가치가 소액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액이 돌지 않아서 경제 활성화가 좀 처지는 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은 소액 1,000원 이하, 500원 이하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주실 때 오히려 이게 모이면 또 큰 힘이 되고 그럼요. 또 네. 소액이라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돌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소액이라서 조금 부담이 덜 하시고 그럼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원씩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100원 단위가 작을수록 좋은데 네. 이게 언제나 이 수수료가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시면 저희가 더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라도 받습니다. 뭐라도. 네.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는 걸로 너무 큰 힘이 돼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방송 첫 회 나가고 계속 이제 방송 첫 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되게 기쁜 게 다음에 언제 올라와요라고 하는 메시지도 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저희가 길잖아요, 사실. 1, 2, 3부가 나가다 보니까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 리키님의 별명을 불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감귤님이요? 뜬구름. 뜬구름님. 네. 뜬구름. 제가 매주 저기 별명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말하기 무섭습니다. 네. 사실 니킴님이 보면은 뜬구름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시지만 네. 하나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게 비슷하죠? 모자를 언제나 쓰고 계신데 네. 이게 구름 모자 같은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뜬구름 모자. 아, 네. 페이스북 그렇군요.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그 실물 보면은 네. 그 박조민님께서 네. 박해일 닮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발. 박해일님께 우선 사과드리고요.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닮긴 했어요. 응? 네, 닮았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 반응이 너무 빠르게 와서 굉장히 맞아요. 기뻐하고 있고요. 또 음. 책임감도 가지게 됐어요, 저희가. 아, 네. 정말로 네. 그래요. 그 이번 주에 모여가지고 잠깐 회의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또 준비를 열심히 해오셨는지. 네. 자, 다시 또 환장 특급 가야죠? 네. 네, 좋습니다. 환장 특급 그 첫 회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사람들이 영상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곧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고요. 2회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저승사자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2회는 그 저승사자가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사신은 도대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북먼 씨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굉장히 빙빙 돌리는 타입인데요. 북먼 씨는 사신이 말을 조금씩 돌릴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면서 사신이란 사람의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또 이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반신반의하지만 이 사신 아저씨가 방안 여기저기를 순간이동하면서 루먼 씨가 아끼던 화분에 꽃을 건드리자 생생했던 꽃이 바로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모습에 루먼 씨는 이 비현실적인 현상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검은 신사는 정말 사신이었던 거죠. 사신은 북먼 씨한테 자연사를 축하드린다면서 끔찍한 고통으로 맞는 죽음보다는 자면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일러준 한편 혹시 북먼 씨한테 세상에 못다한 미련 같은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사신의 말에 따르면 혹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곤란하게 될 가족이 있는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앞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만약 그런 두 사정이 있다면 잠시 예정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루먼 씨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도 없고 대단한 업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사신한테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외에 어떻게 죽음의 일정을 늦출 또 다른 경우는 없냐고 말이죠. 사신은 굉장히 한심한 얼굴로 이승에서 꼭 해내고 싶었지만 못다한 일이나 열망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늦춰줄 수는 있는데 북먼 씨한테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을 합니다. 북먼 씨는 열심히 그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것들 또 호기심이 잃었던 것들을 두서없이 꺼내보지만 사신은 고개를 젓기만 합니다. 그제서야 북먼 씨는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열망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는 노점상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흥정을 벌여왔지만 단 한 번도 손에 땀을 쥐는 흥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북먼 씨는 자신에게 그런 흥정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한번 빌어봅니다. 계속 빈틈없이 말을 건네던 사신도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사신은 북먼 씨의 이런 흥정을 기다려줄까요? 과연 기다려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신이 보면은 이 영상 속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웃음기가 없는 얼굴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막 자연사 하게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같고 네. 한데 되게 또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뭐 늦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못다한 거 있으면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신이 그렇게까지 냉혹한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참 이 환상특급 2화거든요. 이게 이제 1959년에 방영되었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네. 1화인 Where is Everybody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환상특급 이거 되게 기괴하고 엄청나게 스릴 있고 뭔가 SF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2화가 되자 시청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되게 편안한 에피소드가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2화는 사실 북미의 이 환상특급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뽑는 베스트 에피소드 10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 그 에피소드의 구성이나 이야기의 어떤 구조나 그리고 앞으로 이 사신이라는 존재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굉장히 역사적이면서도 인상적이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은 베스트 에피소드로 이 2화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리키님이 저승사자처럼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올블랙 패션으로. 네. 얼굴 네, 오늘은 그 블랙 리키로서 블랙키? 네, 블랙키? 블랙키. 네, 블랙키로서 이렇게 또 별명이 생기나요? 네. 또 하나? 네. 제가 별명 부자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블랙키로서 네. 그 저승사자 보면 그 2화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저승사자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되게 잘생겼어요, 얘가. 그쵸. 아주 정말 네. 뭐가 있나 봐요. 그 저희 이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조블랙의 사랑? 네. 그 브래드 피트 아주 그냥 꽃미남 전성 시절을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뭐 이쪽 헐리우드에서는 사신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좀 잘생기고 좀 스타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어찌 말하면 저 시초 내지는 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사신이라고 하면 되게 냉정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빵 터졌던 게 뭐냐면 그 저 루 북먼이 뭔가 약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약간 삐진 척 해요. 사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냥 저기 뭐 사신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루블럭이 그냥 이렇게 고개 싹 돌리면서 삐쳐하고 있으니까 사신이 보면서 원래 안 되는데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할까?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되게 인간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아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참 사신이 잘생겼구나. 그리고 굉장히 멀끔하게 옷도 잘 차려입고 있어요.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잘생긴 저승사자가 날 데려간다면 죽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섭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죽음으로 나를 이끄는 존재를 정말 무섭게 표현한 거죠. 얼굴 창백하고 까만 옷을 입고 잘생기기는커녕 되게 그치. 극혐이죠. 근데 보기만 해도 사실 네. 오금이 저릴 정도로 좀 그렇게 생겼죠. 그쵸. 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그런 서양에서 그려지는 사신의 모습은 굉장히 잘생기고 예의 바르게 나를 인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언제 떠날 겁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잖아요. 저는 약간 공무원 같았어요. 사람이 약간 딱 정해진 대로 자기 할 일을 처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장례 문화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서양은 뭔가 그렇게 막 통보를 하고 그런다기보다 이제 떠난 사람에 대한 추억도 얘기하고 오히려 또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차이도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그려진 이미지에서. 듣고 보면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상조회사 직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상처에서 많이 아프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가실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가실 때가 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제가 그 프롤로그 방송을 할 때 한국의 저승사자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차사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장군 옷을 입고 있다. 근데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은 하얗게 돼 있는 그것이 전설의 고향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중국 자료에가 약간 그 참조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중국의 저승사자가
보면 흑백무상이라고 하는 저승사자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이제 부리는 차사들인데 얘네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사자가 있고 검은색 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흰색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나눠서 이제 그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완전히 진짜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혀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냔 말이에요, 네. 도대체. 극혐. 내가 만약에 죽어서 혼이 됐어. 그러면 그 저승사자 보자마자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좀 저승사자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여기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사자처럼 되게 친절하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리 와보렴 해보면 나는 갈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흑백무상이라고 하는 이 저승사자처럼 나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거 미나리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고 되게 이야기 좋았어요. 어쩌면 그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저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좀 동양하고 서양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오히려 되게 좋고 현세를 중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서양권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든 여하튼 간에 자기가 잘 살았으면 더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중요성 이걸 보기도 하고 왠지 그런 데서도 오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셨어요, 노무대님은? 이게 일단 현대 방송 문화로 들어오면서 되게 그 시청자들의 어떤 영역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다인종 다문화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문제없는 사신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종교색도 배제를 하게 되고 현대사회에 좀 더 닮아있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조합되어서 이 사신이 말을 할 때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그런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환상특급 자체가 저희가 이제 파일럿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실에 맞닿아 있는 어떤 그 연관성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괴하고 환상적인 동떨어진 사신의 모습보다는 정말 그 앞서 이야기들 하셨던 것처럼 뭔가 외판 보험원 같고 네. 상조회사 직원 같은 되게 세일즈맨 그쵸. 스타일의 네. 사신이 넥타이도 되게 깔끔하게 맸어요. 자세히 보셨네요. 네. 굉장히 빈틈이 없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 썰링이 언제나 저는 느끼지만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굴까라고 저는 꼽는다면 오헬리. 네. 그리고 오헬리에 앞서서는 역시 북미 문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의 어떤 인물들을 좋은 인물이건 나쁜 인물이건 또 우리가 반갑게 맞는 인물이건 꺼림칙한 인물이건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사신하면 벌써 이 영상 내용에서는 미스터 데스 네. 또는 더 데스라고 불리우는데 네. 참 그 이름만큼 명확하고 냉혹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쵸. 이게 오헬리나 마크 트웨인 문학에서 나타났던 되게 따뜻한 인간미인데 이걸 이어받아서 방송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로드 썰링이고 로드 썰링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이 이 사신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사자의 그 영어식 명칭이 더 데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타로를 예전에 공부할 때 가장 좋아했던 카드가 뭐냐면 데스 카드예요. 오, 왜요? 거기 보면은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낯을 든 저승사자, 검은 옷을 입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한 게 중세시대 흑사병이 나온 다음부터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생겨나거든요. 아. 그 전까지의 저승사자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론 같이 죽은 다음에 망자들이 저승에 가는 중천에서 만나게 되는 게 저승사자였어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 중세시대에 와서 이 서양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흑사병이라는 게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단지 쥐가 옮긴다. 단지 이게 왔을 때는 뭐 깨끗하게 그때는 또 이제 청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청결하게 해야 된다, 뭘 먹여야 된다, 뭐 허브를 들이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승사자가 갑자기 그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게 저승사자였는데 이제는 살아있을 때도 만날 수 있는 게 저승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인도하는 것이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저승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다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날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우리가 보는 타로 카드의 데스예요. 근데 그 데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이제 그 타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의미인데 이게 모든 것들의 종말을 뜻해요. 죽음, 종말을 뜻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도 돌팔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데스 카드가 나왔으니까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곧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사실 타로는 스토리텔링을 엮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이 데스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막 나왔어. 그런데 데스 카드가 딱 뜨면 당신은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요. 좋은 시절에 데스예요. 그렇구나. 근데 앞에 되게 나쁜 내용을 막 나오다가 데스가 딱 떴어 그러면 당신의 고생은 끝났습니다요. 맞아요. 그래서 타로에서 모든 내용 중에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데스는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반전 카드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려있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거기에 교황이 있고요. 왕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일반 그 농노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예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요. 노인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죽음, 데스가 사자가 낫을 들고서 깃발을 휘둘리면서 앞에서 말을 타고 와서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란 건 왕도, 교황도, 신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절대 피할 수 없다.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죽음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깊은 뜻이. 잠깐 타로 강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종종 들려주세요. 네, 종종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도 되게 저기 궁금하네요. 일단 앞서서 리킴님이 먼저 네.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사신한테 되게 북몬이라는 이 주인공이 좀 삐진 모습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은 이 북몬이란 사람이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뭔가 위대한 걸 뭐 이뤄봤나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신한테 내가 정말 흥정 한번 거창한 거 못 해봤는데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사신이 이거 되게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도 않고 하니까 정말로 그 리킴님 말처럼 이 북몬 씨가 삐진 거예요. 삐졌어. 그러자 사신이 말하다가 말을 멈추고 이 사람 되게 상심한 것 같은데라고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는 되게 이게 중요한 일이겠죠? 매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북몬 씨가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사신이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북몬 씨한테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좀 죽음의 일정을 늦추고 그 당신이 그 말하는 그 위대한 흥정을 한번 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자면 이 사신이 이렇게 일정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몬 씨가 되게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수룩한 사신을 넘겨버리는데 성공했다고 막 자랑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혼잣말로 떠들어대면서 이제 뭐 흥정 안 하면 되겠네 하고 장사도구는 책상 밑에 접어버리고 아예 집을 문을 열쇠를 잠그고 서둘러서 나서는데 사신이 태세 변환이 빠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사신이 북몬 씨의 앞길에 약간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나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거라고요.
하지만 북먼 씨는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면 자신한테는 가족도 없고 뭐 연고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먼 씨 등 뒤에서 사신이 계속 말을 하죠. 일정이 어긋나게 되면 자신은 대신에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다고요. 사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먼 씨의 집 앞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북먼 씨의 방을 들렀던 꼬마 숙녀 매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꼬마가 나타나는 바람에 운전하던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택시기사가 변명을 하고 있고요. 북먼 씨가 조심스럽게 매기의 상태를 살피며 이마를 쓸어주자 다행히 매기가 눈을 뜨고 북먼 씨를 알아보긴 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북먼 씨 뒤에 서 있는 검은 신사는 누구냐고요. 그렇죠. 사실은 북먼 씨 대신에 북먼 씨가 마지막으로 호의를 베푼 이 꼬마 매기를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냉랭하게 선언을 하죠. 오늘 밤 자정 자신은 매기를 대신 데려갈 거라고요. 이제 밤이 되자 북먼 씨는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매기 집을 나서는 의사 양반은 오늘 밤이 고비라고 말을 하고요. 혹시나 싶어서 밤 내내 그 매기 집 앞에 계단을 지키고 있던 북먼 씨한테 사신이 이제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데요. 15분 뒤에 12시에 자신은 이 계단을 올라가서 아이를 데려갈 거라고 말을 하죠. 이제 북먼 씨는 이 꼬마가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나이 많이 먹을 만치 먹은 사람인데 자신을 대신 데려가면 안 되냐고 사신한테 다시 제의를 하지만 이제는 일정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죠. 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은 이 사신과 매기의 죽음 앞에서 북먼 씨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가방을 꺼내서 장사도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아해하는 이 저승사자한테 북먼 씨는 나는 이 시간에 가끔 장사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평소에 하던 장사를 할 뿐이다. 손님도 없는데 무슨 장사냐고 말하는 사신한테 북먼 씨는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곧 손님들도 올 거고 어차피 당신 한 사람은 여기 있지 않겠냐. 그리고 북먼 씨는 가방에서 수많은 물건을 꺼내기 시작하죠. 넥타이, 구두끈, 라디오용 잡음 제거기 뭐 이런 물건이 세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의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할 때마다 어쩐지 사신도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빨려 들어가게 되고 선텐 오일부터 면도기 정도의 이 차례에 다다르면 사신이 자신도 모르게 그 물건들을 모두 손에 쥐고 북먼 씨가 가격을 얼마에 부르는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재료의 가치와 가격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들을 복잡하게 계산을 하면서 북먼 씨가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듣다 보면 누구라도 이 눈앞에 신기한 물건들을 사기에 더도 없는 그런 기회로 여겨지기 시작하죠. 사실은 북먼 씨의 흥정에 이끌려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북먼 씨가 놀라운 제의를 하나 더 합니다. 오늘밖에 안 파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사가라는 북먼 씨의 이상한 제의에 사신도 그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데 그때 거리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2시가 지나버린 거죠. 사신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매기의 집을 나서며 이제 매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신도 깨닫죠. 일정이 어긋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북먼 씨가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하늘도 놀라게 되는 흥정을 북먼 씨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2번이나 속은 셈이 된 사신은 어쩐지 화난 모습이기보다 미소를 머금은 표정입니다. 이제는 길을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북먼 씨는 장사도구를 조심스럽게 챙기며 사신한테 물어봅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위인지 아래인지. 사신은 웃으면서 말을 하죠. 위입니다. 북먼씨, 해내셨습니다. 70살의 노점상 북먼씨의 평생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북먼씨의 위협은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압니다. 거리의 소풍 같던 한 노점상이 천사들도 깜짝 놀란 흥정으로 한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환장특급 2화, 천사들을 위한 흥정이었습니다. 네. 멋있다. 내용도 좋지만 저는 진짜 노무댐님의 이 나레이션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네. 빠져들어요. 듣다 빠져들어요, 보면. 듣다 네. 보면. 저는 진짜 말하면서 제가 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듣는 분들한테 다가갈지 네. 되게 의문스럽고 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죠. 아니, 첫 화 나가고서 벌써 팬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뭐, 미나리님 팬이 벌써 생기셨고, 감사합니다. 노모댐님 팬이 벌써 생기셨고, 네. 얼마든지. 네. 제가 볼 때는 이 나레이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그 방송이 시즌 1이 끝나면, 노모댐님의 나레이션만 묶어서 유료화를 해볼까. 네. 오디오북으로. 오디오북으로. 괜찮네요.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큰일이군요. 자, 결국에는 살았네요, 그러니까. 예, 꼬마는 살아나고 북먼 씨는 이제 일정대로 사진과 함께 그쵸. 룰루랄라 네, 길을 룰루랄라. 떠나게 되었죠. 네. 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다 네. 이제 알게 되고. 네. 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콘텐츠 중에서 저승사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천사라든가 악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멀끔한 신사로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옆집 사람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예. 저승사자의 이미지 중에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강하게 각인이 박혔던 게 또 어떤 영화가 있냐면 1956년도 작품 중에 제7의 봉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흑백 영화인데 잉그마르 베르그만이라고 하는 감독의 제7의 봉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경 자체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중세 시대의 그 군인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흑사병의 모습과 아주 그 오래된 마을에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기사가 저승사자와 같이 체스를 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사실 저승사자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더 강해요. 흑백 이미지, 그다음 영화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그 당시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갑자기 이쪽 환상 특급에서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베스트 10에는 고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뭔가 글을 쓴다거나 또는 이제 뭐 이미지를 본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전의 영화도 한 편 있잖아요. 원래 조블랙의 사랑이라고 했던 영화가 원작이 있었는데 그 원작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됐죠. 네. 노무댐님 그 영화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예, 명절에 나타난 저승사자라는 되게 고전적인 그 한국 타이틀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 데스 테이크스 홀리데이라고 하던가요? 네. 1934년 영화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조블랙의 사랑의 오리지널 영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1934년. 네. 예. 34년인데 이 영화가 여기 나오는 조블랙의 사랑에 나왔던 그 빵형 브래드 피트. 네, 빵형. 네. 빵형. 네, 저희 빵형. 좋아하는 빵. 네.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조블랙의 사랑을 봤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원작 있다는 건 모르고 아마 조블랙의 사랑에 나오는 이 빵형 때문에 봤을 거예요. 죄송해요, 빵형. 왜냐면 그 당시에 이 꽃미모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브래드 피트의 그 외모는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이 아닌. 네, 인간이 아닌. 완성된 미모죠. 네.
진짜 남자가 봐도 와 진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자가 봐도 진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와 흐르는 강물처럼을 봤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로버트 레드포드 닮은 젊은 총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폭넓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모였었거든요. 근데 1934년 버전의 그 데드 테이크스 홀리데이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도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좀 클리셰 같은 클리셰 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법칙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잘생긴 저승사자, 잘생긴 악마, 잘생긴 천사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호감을 가지고 오는 또 재미도 가지고 오고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반전도 가지고 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본다 저는. 그러네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약간 신의 섭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끝이 결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끝이 정해져 있는 거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복머니 제가 저한테 주는 거는 시간 여행, 타임 패러독스 이런 걸로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조복머니 난 12시에 너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갔단 말이에요. 좀 지나긴 했었지만 끝에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로서는 제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리키님은 저랑 약간 느끼는 바가 비슷해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가야 될 시간이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게 한 저승사자의 역할이 저는 처음 볼 때는 그 북머니 밀당과 협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승사자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정말 협상과 밀당의 귀재는 저승사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 북먼에게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그럼 해보십시오라고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아무 그냥 거부감 없이 네 이제 가겠습니다. 가죠라고 같이 즐겁게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승사자가 시간이 가는 걸 정말 모르고 넘어갔다고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속아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 고단수? 네.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그러고 같이 가자 이런 느낌. 저승사자의 빅픽처였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심하다. 잘생긴 사람은 다 잘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저승사자 하면 안 돼. 아니요. 어쩌면 오케이. 너무 농담입니다. 웃긴다.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승사자를 보낸 사람이 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승사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신이 얘가 평소에 약 삥땅하니까 애가 허우된 멀쩡한데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정말 신의 빅픽처네요. 그렇죠. 원래 그 선수 위에 프로가 있습니다. 와 무서워. 네. 보면은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저는 그 북먼이 막 장사를 막 하잖아요 중간에. 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이제 곧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타고난 장사꾼인데. 저 사람 마음만 나쁘게 먹었으면 굉장하게 사기쳤을 텐데, 되게 부자였을 텐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사기를 치거나 뭔가 속였다기보다는 뭔가 좀 자기가 그리는 큰 그림이죠. 말씀대로 빅픽처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가 그리는 빅픽처를 들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이 저승사자가 오히려 더 무서워. 큰 장사꾼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또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존재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흥정 내지는 내기 같은 거잖아요. 네. 저희 그 한국에서도 옛날에 도깨비와 씨름한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네네. 그때 뭐 이야기 근데 그게 또 생각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쪽 성서에서도 그 야곱이라는 그 인물과 실제 천사가 씨름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 힘으로는 초현실적인 어떤 존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항상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기냐면 재치를 발휘해서 이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깨비가
밤에만 활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씨름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저기 지금 새벽닭이 저기 뭐 울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걔가 순간 딱 겨우 긴장하니까 그때 확 엎어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러니까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무기 내지는 그런 재능, 네. 이것이 뭐 재치발랄한 어떤 그런 무엇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사기치는 능력이죠. 와 사기. 동물들은 사기 안 쳐요. 그렇죠. 맞아요. 뭐지? 네. 재밌는 건 이 에피소드가 사실 이야기 자체로는 되게 평면적인 구성 같고 그리고 선악구도가 되게 분명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담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이 북먼 씨와 그 사신하고의 흥정을 보면 어떤 야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그 앞서 리킴님이 말씀하셨던 서사들에서는 어떻게 그 재치를 부려서 있었던 일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날리거나 뭔가 인간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한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미나림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체 일정에서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켜질 것은 지켜졌는데 그게 뭐랄까 어떤 전복이나 재치가 열심히 바래졌어도 결국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나타나는 요소가 자신이 뭔가 이득을 취하면 그걸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북먼 씨가 뭔가 야 나는 사신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곤란해지는 건 사신이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맥이라는 꼬마가 갑자기 그날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대신 데려갈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북먼하고 또 가장 친했던 그렇죠. 아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신하고 북먼하고의 그 교섭도 어떻게 보면 북먼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 흥정으로 간다는 점에서 자기 희생적인 이야기로 가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 인간적인 사신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어떤 안정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뭔가 자신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교훈과 법칙 이런 것들이 환상특급의 이후 스타일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환상특급 이하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파생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이전엔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될 대로 되라 막 엉망진창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환상특급에서는 되게 정교하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결된 이야기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해야 하나요? 안정성 있는 이야기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당막극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압축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승전결 구조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반전도 들어가 있고 교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그냥 진짜 믹스 칵테일처럼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보고 나면은 뭔가 진짜 그 포만감이 있어요. 맞죠.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이 있는 게 그 환상특급 추천해 주시는 거 볼 때마다 야 이게 25분에 가능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막 압축을 하려면 사람이 급해요. 이야기 자체가 원래 급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25분 동안에 완결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방송 거의 지금 환장특급 가지고 1시간 가까이 하지만 영상은 25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25분의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희 2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과 교훈과 그 다음에 앞으로 파생될 컨텐츠에 대한 그 확장성과 그리고 미장센도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연극적인 구성으로 돼 있어서 그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없는 1950년대 미국의 풍경, 캔 하나, 별거 아닌 신문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소품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사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는 맛도 재밌습니다. 그 역사적 사료로서의 그런 가치도 있지 않을까. 네. 건물들도 그래요. 거기 잠깐씩 이제 원래 초반에는 중간중간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건물들이 지금은 초현대식 건물들로 다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또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게 헐리우드 세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 헐리우드 세트라는 거는
당시의 시대성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의 모습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가끔 착각을 하시지만 제가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볼 때 거기 나오는 폰트들, 그 다음에 간판에 사용된 배치들, 그 다음에 뭐 신문에 나오는 그 그리드들, 뭐 캔에 사용된 광고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참고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좀 이런 소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 북먼에서 루 북먼이죠. 루 북먼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 그래도 끝에 참 행복하게 살다 가셨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죽을 때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여하튼 간에 엄격결에 말하긴 했었지만 정말 하늘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딜을 성공시키고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 하나 생긴 게 만일 각자에게 어느 순간 자기한테만 보이는 검은색 잘생긴 사신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신은 좀 시간을 좀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자, 6개월 후에 당신 나랑 같이 가야 되니까 좀 신변 정리해라. 이랬을 때 네.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다들? 6개월 남았다면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이거를 좀 더 짧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왜냐면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나한테 조금 더 길게 준다면 한 달 정도만 다오. 네. 그럼 한 달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맛집 리스트를 만들 것 같아요. 맛집 맛집이요? 리스트요? 네. 맛집? 저는 그 죽음이 다가와서 제가 죽었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 거기 가서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저기 저 맛집 누구한테 추천받았는데 그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내가 그거 맛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게 저는 만약에 마지막에 김광욱 씨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한마디 남기세요. 그랬을 때 나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남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좀 황당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6개월로 늘릴게요 이제. 네. 6개월 정도 남았다면 맛집 리스트를 그때는 그냥 한국이었었거든요. 한 달 네. 동안 한국의 맛집을 돌아다닌다. 그거였었는데 6개월이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한국을 먼저 돌고요. 해외. 네,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들 많이 생겼는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못 가본 나라에 못 먹어본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맛이 과연 어떨까? 네, 저는 나라보다는 그 나라의 맛이 더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맛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리라는 거,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장 기반이 되는 문화거든요. 그 나라에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냐,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느냐가 그 사람들이 평생 갖고 가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 시장 음식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구나,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이거는 대략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아마 6개월 정도가 남으면 빚을 낼 것 같아요. 우선 안 갚아도 되니까. 어차피 그렇죠. 죽으니까. 네, 어차피 죽으니까. 네. 뭔가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사신한테 그 얘기를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살을 한 20kg 정도 찌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어떠세요, 미나리님? 저도 좀 비슷해요. 네?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아쉽고 슬플 사람, 그리고 저도 정말 보고 싶을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곧 남편이 될 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여행을 많이 못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전 집순이인데다가 네. 이불 밖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여행을 오래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어보고 보고 싶었던 거 즐길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 같이 해보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든 다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진 만약에 죽기 전에 뭘 하고 싶니라고 물으면 항상 신혼여행이라고 대답했어요. 오, 정말요? 네. 최고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할 것 같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죽기 전에 신혼여행은 꼭 해봐야겠어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그거에 약간 연장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든 뭐 애인이든 남편이든 같이 그렇게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나 혼자 먹는 거 생각했어. 자, 그러면 질문하신 닉님은요? 저는 별로 재미없을 텐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게 되게 여러 인터뷰나 이런 데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2012년도에 그 새해 맞을 병원 영안실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저희 친척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2월 31일이면 한창 당연히 새해 맞이 파티를 생각할 때죠. 같이 보낼 사람들도 미리 다 연락해갖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친척 그분이 병원에 지금 가시니까 너가 빨리 가서 얼굴 비춰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식구들이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저만 본 거예요. 근데 수술을 빨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러 들어가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랑 얘기하셨거든요. 저 잘 되실 거예요. 뭐 이모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 영안실에서 그냥 간단하게 장례식처럼 하고 이제 그럴 시점이었는데 하루가 정말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얼굴을 못 봤죠.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가지 뭐 이렇게 왜 금방 갔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 영안실에 딱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한 12시 15분.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건 나중에 해야지 적어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저한테 주는 충격이 꽤 컸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진지하게 나한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라는 그거를 딱 느끼게 해준 거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죽는다고 하면 무엇이 아까운가? 무엇이 억울할까?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아까울까? 내가 한 번도 풀지 못한 내가 쌓아만 뒀던 아이디어가 세상 아무도 모르고 이게 그냥 그대로 묻히는 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일 사신이 딱 와서 너 이제 6개월 후에 죽으니까 정리해라라고 하면 제 아이디어 중에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다 공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뭐 이렇고요. 이건 기획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것을 알아서 바꾸셔도 돼요. 뭐 이런 거를 쫙 올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올리고 저의 이야기 그림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사용했고 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의 인류를 거대한 책장으로 비유하더라고요. 그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 위에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좋은 것들, 예를 들면 문화, 철학, 역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데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자,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떠날 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를 그 인류의 책장이라는 것에 꽂아놨는 것인가 라는 걸 가져 정해진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리키 위키인가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별로 재미없죠. 어떠세요, 노무대님? 저는 사실 이 루 북먼 씨의 입장을 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자연사가 좋은 거고 되게 자면서 죽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라는 사신의 말에 북먼 씨가 되게 붕괴하거든요. 아니 나한테 뭐 선택의 기회는 없이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제가 어느 날 밤에 되게 아팠었는데 그때 막연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거구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하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섭다는 느낌만 그렇게 남더라고요. 죽는다는 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사신이 만약 저한테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오늘 밤에 잠자듯이 죽을 텐데
뭐 못다한 일이나 뭐 미련 같은 게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북먼 씨처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초반에 즐거운 생각일 때는 뭐 북먼 씨가 그러거든요. 헬기도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봤고 뭐 줄루족에 뭐 춤도 보지 못했고 막 별회귀한 소리를 다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텐데 또 나도 뭔가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마 같은 의문을 떠올리면서 그제서야 찾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의문은 언제나 새롭고 그리고 그때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 그 질문 자체를 떠올릴 것 같아요.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겁니다. 저만 너무 가벼웠나 봐요. 다시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건가? 예, 저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가벼운 거였구나. 그 응급실에 한번 2번 정도 연속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냥 쉬운 감기인 줄 알고 네. 감기약을 먹었는데 인후염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인후염이 심한데 열이 올라가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제가 한 번도 뭐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는 쪽이었었는데 처음으로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방까지도 못 가고 그 현관 있잖아요. 네. 현관에서 5발자국 가서 거실에서 쓰러져서 잤어요. 아파서 진짜 와. 정신 잃고 잤는데 동생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근데 평소에 형 같으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덜덜 떨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응급실로 옮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응급실 가는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 구석에 검은색 형체가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병원인 건 이제 판단을 했어. 정신 어느 정도 차려가지고. 근데 아픈 거보다 몸에서 열이 너무 막 심하게 나가지고 막 정신은 없어. 근데 저쪽에서 막 아른아른 거리면서 뭔가 나한테 얘기는 하는 것 같아.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약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제일 멋있을 때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철없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색 형체를 안 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쪽 머리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댓국밥 먹고 싶다. 야, 이거 정말 진심이군요. 네. 저는 죽기 전에 뭔가 먹지 못한 거가 야, 글씨하면서. 네. 야. 되게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네. 굉장하십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서울권에 순댓국밥 맛있게 하시는 집 아시면 제보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환장특급 2부 천사들을 위한 흥정편을 같이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환장특급은 환상특급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골라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화를 했고 앞으로 10개의 에피소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959년부터 64년까지 진행했던 이 시즌 5개 중에서 베스트 10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모자랐던 점이나 또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 팟빵에 저희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에피소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